한국은 결국 레드팀에 들어가려는가 보네요. 그들은 이제 공산화가 멀지 않았습니다. 8월 29일 미국과 일본의 국방장관은 괌에서 만나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등 동아시아의 안보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나 한국은 참석하지 않았고 결국 미일 국방장관만이 한자리에 모여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는 뉴스에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은 빨강색 팀, 즉 공산화가 되어가는 모습이라는 댓글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한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연내에 오기 때문에 중국을 신경 쓰느라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 오지 않은 게 아니냐는 분석을 각종 매체에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미일 장관은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 정세에 관한 의견 교환도 있었는데 에스퍼 장관은 중국이 주변 국가의 악의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지역을 불안정하게 하는 중국의 행위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은 동북아의 안보, 미국 중심의 동맹 라인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일본의 우익 매체들이 내고 있는 것이죠. 일본의 데일리 온라인은 이제 한국은 미국이 불러도 오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면서 한국은 나라를 북한과 연방정부를 수립하려는지 모른다라면서 근거 없는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북한에 그렇게 당하고도 한국은 북한을 의식해서 한미일 간의 힘을 합쳐 동북아 안보를 도모하는 중차대한 회의 장소에 오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일본의 말은 그럴듯합니다. 쉽게 말해 한국을 지켜주는 것은 미국이고 주한미군도 있는데 한국은 등을 돌리고 있다는 논조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북한은 둘째치고 최근에 한미일이 함께 만나는 자리가 어떤 식으로 돌아갈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점은 미일 간의 새로운 미사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이지스 어쇼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너무 많이 돈이 드는 데다가 아직 기술적 문제도 있기에 고노다로 방위상은 아베 총리를 설득해 이 계획을 철회하였고 미국의 새로운 미사일 배치를 논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특성상 미국의 새로운 미사일을 대량으로 수출할 비즈니스의 찬스를 놓칠 리는 없는 것이고 예상보다 빠르게 미일 간의 회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곧 실무진 협의를 통해서 일본의 미사일이 대거 들어올 수 있다고도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이지스 어쇼는 방어만 하는 데 비해서 이제는 북한 등 일본을 위협하는 세력을 선제 공격하는 미사일을 도입하면서 그 체제를 미국을 통해서 완성하려는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일본 무장화를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일 간의 주된 의제가 북한 미사일 관련한 사안이기도 했으므로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폐기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의 제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견 일치를 이뤘습니다. 일본은 북한 미사일을 제1순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일본 근처 바다는 물론이고 도쿄 상공으로 미사일을 통과시키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 무장화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되는 회의에 한국이 갈 필요성이 크게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미국이 있으니 지소미아 얘기를 꺼내 한국의 협약을 유지하라고 압박하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은 수출 규제를 유지하면서도 지소미아는 끊는 것이 두려워 계속 미국을 활용하는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굳이 일본이 미국을 앞에 두고 한국을 곤란하게 하는 장면이 연출되는데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불편한 자리였던 것이고 우리 정부는 국내의 코로나 확산도 고려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중국이나 북한을 따라가려고 한다며 또 한국 공산화 이야기를 꺼낸 것은 억지라는 것입니다. 결국 미일 간 국방장관 회담은 일본이 미국의 힘에 매달려 센카쿠 열도 보호를 포함해서 미사일을 도입해 북한까지 경계하겠다는 논의가 주를 이루면서 일본은 내심 국방의 강화에 희색을 띄었습니다. 이런 강한 일본에 대한 흐름 때문에 야후 재팬 등의 설문조사에서 고노다로가 차기 총리 1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한국의 뉴스가 줄기차게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한국에서는 다양한 군수물자들을 자체 개발하고 그 수준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며 심지어 미국의 군사동맹 라인에 수출까지 한다는 뉴스가 나오자 관련 커뮤니티의 일부 네티즌들은 미국에만 매달려 자신의 안보를 책임져 달라는 일본은 한국처럼 무기를 왜 못 만드냐는 질책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은 최근 KF-X 시제기 최종 조립을 시작했습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한국은 2021년 KF-X 시제기 출고를 위한 주요 동체별 조립을 완료했고 최종 조립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된 한국의 전투기 사업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척이 되어 이제 시제기가 나오기 전까지 급속하게 상황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은 레이더 기술 이전을 거부해서 전투기의 핵심인 레이더가 없이 사실상 무산되는 게 아니냐고 했지만 KF-X는 한국 자체적으로 개발된 에이서 레이더가 장착되어 핵심 항전 장비를 갖추게 됐습니다. 현재 이를 컨트롤하기 위한 막바지 소프트웨어 작업이 진행 중으로 시제품 출고와 맞추어 개발이 완료된다면 한국형 전투기에 거의 완성되는 셈입니다.
2022년에 첫 비행, 2026년에 개발을 완료해 양산을 목표로 한국형 KF-X는 순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현재 경쟁적으로 F-35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니 자체적인 전투기가 믹스가 된다면 한국은 다양한 옵션을 갖게 되므로 공군 전력이 그야말로 급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KF-X는 사실상의 스텔스 전투기이기 때문에 F-35와 함께 한국의 안보를 더욱 강하게 할 것입니다. 여기에 KF-X는 수출도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KF-X 사업을 한 건 실수라고 얘기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T-50과 FA-50을 수입해 운용 중으로 스텔스급 KF-X 전투기의 수입도 유력하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방 관계자는 2030년 미국의 F-16이 퇴역 시기가 오면 한국의 FX가 그중 5%만 흡수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약 100조 원의 수출이 가능하다고 내다봤습니다. 일본의 한 국방 매체는 이에 관해 시샘이 났는지 한국의 KF-X는 이스라엘의 레이더 기술 및 전자제어 관련 기술이 대거 들어왔기 때문에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중동 시장은 포기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따지면 전 세계의 모든 무기들이 미국과 이스라엘 기술이 안 들어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순수 러시아나 심지어 중국제 무기를 사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실제로는 반미를 주창하는 많은 중동 국가들에서도 성능 좋은 미국 무기를 우회로를 통해 수입하는 것으로 전해지므로 사실상 한국의 KF-X는 얼마든지 환영받을 아이템으로 단지 잘 안되기를 바라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주장하는 한국 공산화에 더욱더 찬물을 끼얹는 것은 미 동맹체의 한국산 군수물자 수입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한화 디펜스는 9월 2일 K9 자주포가 호주 육군 자주포 획득 사업에 단독 후보 기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수출이 된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 운반 장갑차 15대를 납품하는 이번 사업에 호주 정부는 1조 원가량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 호주 정상이 지난해 9월 국방 방산 협력을 주요 의제로 정상회담을 하고 그해 12월 양국 외교 국방장관이 방산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등 양국 국방 협력이 강화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한화 디펜스 관계자는 호주 법인을 설립해 현지 생산시설 구축을 계획하고 호주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현지화 노력도 이번 후보 선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한국이 중국과 북한과 라인을 같이 하려는 공산 국가라면 미영 중심 동맹체인 파이브아이즈 멤버인 호주가 한국의 K9 자주포를 구매하려고 했겠냐는 것이죠. 미국은 터키가 러시아판 사드 장비인 S-400 도입을 경계하며 F-35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만큼 민주사회주의 진영 사이에서는 무기를 공유하지 않는 불문율이 있기 때문에 일본 우익신문들이 이야기하는 한국 공산화라는 속내는 미국과 한국을 이간질시키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이 다양한 형태로 국방력이 급상승하며 KF-X, 현무미사일, 잠수함, 자주포 등 최근 등장하는 무기들의 퀄리티가 세계 정상급 수준으로 가는 것을 보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음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한국은 벌써 현무포 미사일을 전술핵급으로 만들어 놓고 대량 생산을 앞두며 미국과 사거리만 조율하는 수준인 반면에 일본은 미국의 힘을 빌어 미사일 시스템을 들여와야 한다는 현실에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 미사일이라는 것은 일본 자체적으로 미사일을 통제할 권한도 제한받음을 뜻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한국은 최근 세계 정상급 다양한 군수물자들을 생산, 수출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동북아시아의 자주 국방이 요구되는 바 한국의 국방력 증가는 필수 요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원의 의견도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파벌로 차기 총리를 뽑는 일본. 과연 안녕하세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알람,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미국이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대만 TSMC를 앞세워서 이제 화웨이를 내몰고 있죠.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가운데 반도체뿐 아니라 이제는 기존에 조금은 숨통을 놔주었던 이 통신장비 시장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실제 화웨이는 전 세계 1위 통신장비 기업이자 5G 시장에서도 최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팩트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압박에도 화웨이는 아시아, 유럽 등을 중심으로 5G 통신장비 시장을 확대하고 있고 시장조사기관 IHS 조사 결과 화웨이는 지난해 글로벌 5G 통신장비 점유율 26.18%를 차지하며 1위에 설 만큼 시장 확대력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특히 기술적인 면에서 보다는 중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맺거나 약간 종속되어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압박에 의해 화웨이를 채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아시아 주변에서는 화웨이의 점유율이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화웨이에 이어서 에릭슨이 23.4%,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23.3%, 노키아가 약 17%, 그리고 중국의 ZTE가 7.5%가 순위일 정도로 기존 통신장비 업체 강자들의 순위가 현재 밀려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화웨이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나라는 현재 미국뿐인데요. 화웨이도 결국 이 미국에 의해 제동이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세계적 악재와 함께 이 중국이 그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 미국에 대한 책임론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중국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이 자국 기술과 장비를 활용한 반도체 제조사는 앞으로 미국 허가 없이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할 수 없다고 발표한 직후 결국 대만의 TSMC가 미국의 편에 섰죠. 따라서 화웨이로부터 신규 주문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화웨이는 이 대만의 TSMC로부터 스마트폰용 고성능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즉 AP와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컴퓨터용 칩뿐 아니라 5G 기지국용 칩도 공급받고 있었는데 현재 이 미중 갈등이 장기화되면 화웨이가 무너져서 어떻게 보면 이 5G 장비 업체 시장 선도에서 대한민국이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국 5G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현재 LG U+가 화웨이 5G 장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또 피해를 분명 볼 수 있습니다. 현재 LG U+가 연내 28GHz 및 5G 단독 모드 상용화 준비 중인데 화웨이가 장비사로 실제 선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고 만약 실제로 화웨이가 선정이 되고 난 후 화웨이가 미중 관계로 인해 TSMC로부터 반도체 칩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LG U+의 장비를 제때 공급하지 못하게 된다면 LG U+ 입장에서는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죠. LG U+도 현재 상황을 깊이 생각하고 분명 이 5G 장비사를 채택함에 있어서 통신사업뿐만 아니라 고객의 피해까지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결국 화웨이를 선택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미국의 거센 압박 속에서도 현재 화웨이는 재고를 빠른 속도로 확보하면서 미국에 대응하고는 있습니다. 사실 제가 돈 되는 라디오 때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려 왔지만 미국의 화웨이 때리기가 오늘 내일 벌어진 일이 아닌 만큼 어느 정도 상황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당장은 제한적 영향만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번 사태가 지속된다면 화웨이뿐만 아니라 통신, 반도체 등 글로벌 관련 산업에 전반적으로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특히 세계적 악재로 인해 이 언택 산업이 증가될 것으로 강력하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당장 5G 통신 장비 산업에 있어서 큰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 화웨이가 무너지게 된다면 화웨이의 반도체 칩이나 기타 부품들을 조달하던 업체들에게 연쇄 충격을 줄 수 있는 것이 팩트죠. 화웨이는 현재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반도체 자급을 준비하는 한편 새로운 공급업체와 관계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해 미 상무부가 화웨이와 계열사를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렸을 당시 런정페이 이 화웨이 창업자는 준비는 오래전부터 해왔다면서 독자 개발을 시사한 바가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반도체 칩 같은 경우는 물량을 이 화웨이 자회사 SMIC로 일부 넘기고 있습니다. 다만 이 TSMC와의 공정기술 격차가 있고 수율 안정화 등을 더 꾀해야 하는 만큼 새로운 협력 관계에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이 순환회장 화웨이 거핑 순환회장이 화웨이 글로벌 애널리스트 서밋 2020 기조연설에서 다른 공급 업체도 주목하고 육성해서 공동성장, 공동혁신을 이끌고 경쟁력 있는 공급 체인을 구축하겠다고 발언한 바가 있는데 그 업체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현재 꼽히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입장에서 화웨이는 5G 통신장비 시장 내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 주요 고객이 맞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산업이 어렵다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계적 악재로 인해 오히려 통신을 활용한 비대면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달할 것이 예상이 되고 있고, 세계 각국에서는 이런 언택 시장을 먼저 선점하기 위해 새로운 플랫폼 개발을 준비 중인데요. 특히 이런 언택 플랫폼의 성공과 동시에 필요한 것이 다중 접속자들의 안전한 접속과 통신 품질 서비스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서버용 반도체와 AI 반도체,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들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삼성전자의 경우도 올해 1분기 실제 중국 시장 매출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2%포인트 늘어난 24%를 차지하고 있고요. 어찌 되었건 화웨이가 주춤하면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는 이를 기회로 삼아 5G 장비 수출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최근 네트워크 사업부의 실적이 좋기도 하죠. 하지만 반면 많은 분들께서 삼성전자 하면 메모리 반도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메모리 반도체까지 만약에 미국의 제재가 확대되면 장기적으로는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미중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양국 사이에 낀 한국 기업이 화웨이의 이 러브콜에 쉽게 응답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사실 완전 가운데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의 반화웨이 정책이 점점 보폭을 넓히고 있고, 실제 화웨이 손을 들어주었던 영국을 다시 미국 편으로 돌아서게 만들었고, 한국을 향해서도 트럼프가 직접 한국에게 미국에게 협력하라고 이미 청와대에 전했다고 직접 트윗을 할 만큼 적극적으로 반화웨이 동선에 참여하라고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화웨이 장비를 금지하지